지금 이제 이 검찰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수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예. 정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어디까지 건드려줄 것인가.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병우 라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검찰 인사 개입, 여기까지 완벽하게 건드려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제 8부 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소환되신 분들, 소환이 아니죠. 참고인 조사를 한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당시 부장검사와 그리고 당시 지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어제와 오늘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번에 좀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진짜 우리는 진짜 우병우 수석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죠?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예. 지금도 계속 활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참 이게 화도 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검찰이 46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는 세월호 당시에 광주지검장을 했던 분도 조사를 했고 지금 예. 변호사로 개업했고요. 고검장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다는 그렇죠. 분이죠. 그게 왜냐하면 123 정장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했는데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뭐 이건 설입니다만 그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검찰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것 때문에 고검장 승진에 탈락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요. 예. 그분까지 조사를 했고 또 실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이 일단 칼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에서 마지막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음번에 청구하면 100% 발부될 거다. 그런데 검찰에서 청구를 안 하거나 또는 발부를 못 받았을 때 구속영장을 그랬을 때는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는 개인 비리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하.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증거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은 집어넣지 않고 세월호 사건 관련해 또 직권남용 이 부분을 대해서만 최순실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조치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타 방송에서 그 방송한 것 같은 우리 고재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범과 중범 사이에서 네. 정리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기문란,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정농단 네.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보기에 지금 이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지금 줌을 오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줌업을 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혐의고 예. 무슨 법률 위반이고 예. 왜 검찰이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지. 네, 세월호 사실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예.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예. 이제 검찰을 특수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유는 입증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참말로 딱 떨어진다. 딱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증명하기 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똑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예. 첫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뭐 2014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녹취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 때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을 인정했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화한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죠. 다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 전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팀과 해경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윤대진 그 형사 2부장, 광주지검의 형사 2부장은 현재 부산지검 2차장. 2차장으로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외압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단순하게 외압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영장 집행을 어디를 막았냐라고 하냐면 이 해경의 본청이 있고 예. 그 상황실에 전산 서버실이 있는데 본청에만 압수수색을 하고 상황실에 서버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죠. 아니, 영장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나요?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입니까? 아니면 세월호 관련한 압수수색이었습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영장을 않아요? 발부받을 때에 어떤 곳 본청이다라는 어떤 위치를 특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 본청만 특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전산 서버실을 또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해경의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실 서버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상황실 서버에 사실은 교신 기록이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청의 어떤 컴퓨터나 서버보다는 더 상황실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죠. 청와대하고 교신한 기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잠깐만요. 때문에. 그 쫙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네. 자 그러면 우병우 그 양자의 이 증언이나 진술이 무척 중요해요. 예.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주장이 그거 별관이나 이런 것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관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다시 받아와라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별관에 있는 서버는 압수수색 품목에서 제하라고 했던 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아, 또 왜 중요하지 그러냐면 않아요? 민정수석이 예. 민정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민정수석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해경에서 이것은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경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경에서 반대하고 영장을 다시 받아와라라고 다시 말하면 해경 주장하면 되지. 그렇죠. 느닷없이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서 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서로가 다르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 2부장, 일개 부장검사가 해경의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민정수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전화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본인 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당시에 지검장이었던 광주지검장이었던 그 변찬우 예. 지검장에게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고를 생각이 되고요. 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 간의 논의 그리고 또 변찬우 지검장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분이 이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 그냥 보통 일반인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를 수십 년간 하는 어떤 법조인과 검사의 진술이기 때문에 예. 훨씬 신빙성이 높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유죄를 처벌하는 데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거는 그냥 이 좀 참 부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뒤에 윤대진 부장검사는 차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었잖아요. 예. 예. 고검장 승진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네. 고검장 승진이 유력했던 분인가요? 어떻게 됐던가요? 변찬우. 그건 잘 모르죠. 예, 그건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광주지검장이면 고검장 승진에 어쨌든 케이스에는 들어가 있던 이제 분이고.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고 광주 법조계를 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들은 법조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예. 사실은 이제 세월호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큰 국가적인 사건을 수사를 하고 나면 영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고검장으로? 부분과 관련해서 영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른 거 아니냐라는 아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이정 기자님. 동명이인일 수 있는데 예. 윤대진 검사가 이 2001년에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의 우병우 검사가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일을 했는데 예. 거기에 윤대진 검사 이름이 나와요. 예.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같이 일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 뒤에 한 명은 승진을 하고 한 명은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윤대진 차장은 4월 3일 날 하고 그다음에 4월 4일에 변찬우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어떤 그런 차이, 그다음에 진술의 차이 이게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01년 12월에부터 시작됐던 수사입니다. 2001년 12월 무슨 수사요? 이용호 게이트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네. 야, 근데 이게 애매하네요. 그 윤대진 차장 검사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나이는 엇비슷하고요. 우병우 수석은 19기인데 여기 윤대진 검사는 25기거든요. 25기면 2001년도에 검사가 됐나요? 25기. 충분히 될 수 있는 나이죠. 예, 25기면은 네. 몇 년도 인간이죠, 이게? 그거는 이제 임관은 예. 반드시 검사를 뭐 졸업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대체로. 수료했다고 대체로 한다고 하면 한 23년 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년. 그렇죠. 90년 중반쯤에는 예, 90년 이미 중반 정도, 네.
왜냐면 우리 후배가 24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쯤인데, 그럼 2001년 이용호 특검 이게 그 비슷한 때의 사건이기도 하겠네요.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뒤에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동명이인인지 하여튼 이름이 나와서 그때 둘이 싸웠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당시에 이 3인방으로 불리면서 수사를 제법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갖고 좀 다른 포지션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경력을 쭉 보다 보면은 수사에 관한 압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또 이 너무 거물을 건드리다가 물을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노하우가 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 그 우병우 수석은 유명하긴 그 최진봉 교수님 예. 그 MB 정권 출범하자마자 예. 김윤옥 여사인가요? 그 MB 그 부인이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가 공천활동 네, 때문에 있었죠. 구속되는 네, 사태가 있는데 그랬었죠. 그거 조사한 사람이 우병우 검사예요. 예, 그랬었죠. 그러시죠. 예. 그래갖고 MB 정권 내부에 내내 예.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친인척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 노무현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그렇죠. 수사를 일선 수사 담당 검사였기 때문에 MB 정부로서도 승진시키거나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렇죠. 후문은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아주 핵심적으로 특수를 통해서 수사는 제일 잘하는 검사로 그랬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랬었죠. 진급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1, 2, 3정은 또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 1, 2, 3정 같은 경우에는 1, 2, 3 정장이죠. 정장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배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해경에. 예.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 행위로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 광주지검장이 그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예,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라고. 아하. 그럼 결국은 뭐냐면 1, 2, 3정의 정장은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1, 2, 3정 정장이 책임이 있게 되면 국가가 제대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하. 해경은 국가 기관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1, 2, 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은 고유의 어떤 그 광주지검장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아까 그 윤대진 그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법조인 어플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변호사와 이제 검사, 판사 다 검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윤대진 그 법조인은 딱 한 명, 윤대진 지금 부산 2차장 검사 그 딱 한 명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용호 게이트 3인방 중 한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무병하고. 예, 예. 동부지청의 형사 6부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러면 둘이 그때는 무척 그 팀에 있으면서 꽤 친밀한 관계였었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예. 특검 3인방이라고 불리면서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잘했던, 평가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요. 예,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우리가 우병우 라인이 구축되는 게 2015년 1월에 우병우 비서관이 수석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이제 우병우 라인의 구축기로 들거든요. 그런데 예. 보면은 세월호 당시 2014년에는 부장검사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차장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수속이 되는 시점은요. 2015년 1월경. 예, 2015년 1월경. 그러니까 그 김영한 수석이 옷을 벗고 예, 예. 그때는 뭐 실질적으로 김영한 수석은 있어도 2014년 11월서부터는 거의 식물수석으로 네. 우병우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과 직보하는 관계가 있었던 그때죠. 예, 그리고 예. 검찰 수사 이제 2015년 2월 이후 인사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병우 라인이 구축되는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네. 김종묵 검사님으로 보내서 특수본에서 우전 수석의 직무유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대응 문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어떤 문건이 나온 건가요? 예, 문건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역할 자체가 청와대 관계자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의 어떤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수사하고 거죠. 밝히는 게 사실은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수사해서 낱낱하게 조사를 해서 낱낱하게 이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덮는 방향으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돈을 빼내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대응 자체를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된 거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자금이 유용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모금 과정의 불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고 법적인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금 유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겁니다. 사실은 모은 과정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모은 과정이 불법성이 있는 거니까요. 강요냐 아니면 뇌물죄냐 뇌물이냐. 여기 있는데 모은 것을 선의로 모았고 자발적으로 모았고 이것이 이 돈을 유용하지 않아. 근데 그때 비슷한 논조의 언급이 대통령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문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불러드리면요.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2015년도에 문건 유출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이 있었던 십상시 문건 유출 그 사건을 사실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건 유출로 프레임 전환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유용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한 겁니다. 프레임 전환의 전문가네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완전히 이것은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증언할 때 이걸 참고해서 증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인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사받는 과정에 있어서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재단 모금에 집중돼 있는 조사 과정이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물타기해서 재단 모금은 전혀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유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본인들의 불법성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안종범과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걸 전달한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어허. 근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민정수석실에 물론 문건인데. 그렇죠. 본인이 작성 안 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밑에 비서관이 스스로 작성해서 이걸 전달했다는 거잖아요.